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혹시 비슷한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지친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삶의 가장 큰 비극을 이미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고, 저는 이것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의 고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가 그 후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배신감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한 후에 겪게 된 일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저를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았죠. 그리고 그 나르시시스트는 저의 그 연약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마치 굶주린 포식자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상실, 슬픔과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같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다른 것,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파괴적인 관계에 빠지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39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익사했습니다. 제 곁에는 3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로부터 3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재혼을 결심하고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거의 2년 동안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채로 저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고 대화할 상대,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간절해졌습니다. 제게는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저는 혼자서 슬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제 깊은 속마음을 터놓을 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매들, 그 누구도 배우자를 잃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제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었죠. 게다가 저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14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는 사실은 제 마음의 경계심을 쉽게 허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우리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매일같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삶, 우리가 함께 일구었던 사업,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까지 몇 달 동안 매일같이 통화하며 저는 그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러 오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얼굴을 본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갔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을 때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해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손을 잡거나 입 맞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고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재정 상태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그는 마침내 제게 입을 맞췄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른이 된 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트럭 운송 사업체를 매각한 돈과 젊었을 때 투자했던 석유 및 주식 투자 수익으로 생활하는 반쯤 은퇴한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습니다. 그는 제가 재력을 가진 남자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거짓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업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 실업수당에 의지하며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투자 자산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제가 사는 플로리다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제게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같은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며 시골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농장을 갖고 싶다는 제 꿈에 대해서도 그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를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험 신호도 보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40살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돌봐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신호는 제가 이사를 할 때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딸을 플로리다에 남겨두고 제 모든 것을 가지고 1400km 떨어진 인디애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돕기 위해 왔을까요? 이사 비용을 보태주었을까요? 단 한 푼도, 단 한순간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전화로 저를 위로하고 다정한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이삿짐 트럭을 직접 몰고 캠핑카와 오토바이까지 트레일러에 실어 그 먼 길을 혼자 왔습니다. 제 모든 아름다운 가구와 살림을 싣고서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과 결혼할 여자가 그런 힘든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극도로 외로워지고 다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그곳으로 이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참했고 제가 사랑했던 집과 제 딸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머리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돈을 노렸고 저를 제 딸들에게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제가 가진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에게 돈을 빼앗겼고 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들이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제정신을 차렸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한 버림받음, 배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경고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혹시 비슷한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지친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삶의 가장 큰 비극을 이미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고 저는 이것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의 고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가 그 후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배신감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한 후에 겪게 된 일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저를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았죠. 그리고 그 나르시시스트는 저의 그 연약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마치 굶주린 포식자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상실, 슬픔과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같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다른 것,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파괴적인 관계에 빠지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39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익사했습니다. 제 곁에는 3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로부터 3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재혼을 결심하고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거의 2년 동안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채로 저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고 대화할 상대,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간절해졌습니다. 제게는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저는 혼자서 슬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제 깊은 속마음을 터놓을 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매들, 그 누구도 배우자를 잃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제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었죠. 게다가 저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14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는 사실은 제 마음의 경계심을 쉽게 허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우리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매일같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삶, 우리가 함께 일구었던 사업,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까지 몇 달 동안 매일같이 통화하며 저는 그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러 오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얼굴을 본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갔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을 때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해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손을 잡거나 입 맞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고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재정 상태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그는 마침내 제게 입을 맞췄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른이 된 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트럭 운송 사업체를 매각한 돈과 젊었을 때 투자했던 석유 및 주식 투자 수익으로 생활하는 반쯤 은퇴한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습니다. 그는 제가 재력을 가진 남자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거짓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업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 실업수당에 의지하며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투자 자산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제가 사는 플로리다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제게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같은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며 시골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농장을 갖고 싶다는 제 꿈에 대해서도 그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를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험 신호도 보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40살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돌봐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신호는 제가 이사를 할 때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딸을 플로리다에 남겨두고 제 모든 것을 가지고 1400km 떨어진 인디애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돕기 위해 왔을까요? 이사 비용을 보태주었을까요? 단 한 푼도, 단 한순간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전화로 저를 위로하고 다정한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이삿짐 트럭을 직접 몰고 캠핑카와 오토바이까지 트레일러에 실어 그 먼 길을 혼자 왔습니다. 제 모든 아름다운 가구와 살림을 싣고서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과 결혼할 여자가 그런 힘든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극도로 외로워지고 다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그곳으로 이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참했고 제가 사랑했던 집과 제 딸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머리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돈을 노렸고 저를 제 딸들에게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제가 가진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에게 돈을 빼앗겼고 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들이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제정신을 차렸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한 버림받음, 배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경고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혹시 비슷한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지친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삶의 가장 큰 비극을 이미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고, 저는 이것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의 고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가 그 후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배신감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한 후에 겪게 된 일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저를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았죠. 그리고 그 나르시시스트는 저의 그 연약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마치 굶주린 포식자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상실, 슬픔과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같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다른 것,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파괴적인 관계에 빠지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39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익사했습니다. 제 곁에는 3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로부터 3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재혼을 결심하고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거의 2년 동안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채로 저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고 대화할 상대,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간절해졌습니다. 제게는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저는 혼자서 슬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제 깊은 속마음을 터놓을 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매들, 그 누구도 배우자를 잃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제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었죠. 게다가 저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14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는 사실은 제 마음의 경계심을 쉽게 허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우리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매일같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삶, 우리가 함께 일구었던 사업,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까지 몇 달 동안 매일같이 통화하며 저는 그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러 오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얼굴을 본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갔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을 때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해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손을 잡거나 입 맞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고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재정 상태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그는 마침내 제게 입을 맞췄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른이 된 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트럭 운송 사업체를 매각한 돈과 젊었을 때 투자했던 석유 및 주식 투자 수익으로 생활하는 반쯤 은퇴한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습니다. 그는 제가 재력을 가진 남자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거짓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업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 실업수당에 의지하며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투자 자산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제가 사는 플로리다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제게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같은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며 시골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농장을 갖고 싶다는 제 꿈에 대해서도 그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를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험 신호도 보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40살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돌봐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신호는 제가 이사를 할 때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딸을 플로리다에 남겨두고 제 모든 것을 가지고 1400km 떨어진 인디애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돕기 위해 왔을까요? 이사 비용을 보태주었을까요? 단 한 푼도, 단 한순간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전화로 저를 위로하고 다정한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이삿짐 트럭을 직접 몰고 캠핑카와 오토바이까지 트레일러에 실어 그 먼 길을 혼자 왔습니다. 제 모든 아름다운 가구와 살림을 싣고서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과 결혼할 여자가 그런 힘든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극도로 외로워지고 다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그곳으로 이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참했고 제가 사랑했던 집과 제 딸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머리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돈을 노렸고 저를 제 딸들에게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제가 가진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에게 돈을 빼앗겼고 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들이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제정신을 차렸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한 버림받음, 배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경고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혹시 비슷한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지친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삶의 가장 큰 비극을 이미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고 저는 이것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의 고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가 그 후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배신감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한 후에 겪게 된 일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저를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았죠. 그리고 그 나르시시스트는 저의 그 연약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마치 굶주린 포식자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상실, 슬픔과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같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다른 것,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파괴적인 관계에 빠지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39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익사했습니다. 제 곁에는 3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로부터 3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재혼을 결심하고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거의 2년 동안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채로 저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고 대화할 상대,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간절해졌습니다. 제게는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저는 혼자서 슬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제 깊은 속마음을 터놓을 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매들, 그 누구도 배우자를 잃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제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었죠. 게다가 저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14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는 사실은 제 마음의 경계심을 쉽게 허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우리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매일같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삶, 우리가 함께 일구었던 사업,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까지 몇 달 동안 매일같이 통화하며 저는 그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러 오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얼굴을 본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갔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을 때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해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손을 잡거나 입 맞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고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재정 상태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그는 마침내 제게 입을 맞췄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른이 된 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트럭 운송 사업체를 매각한 돈과 젊었을 때 투자했던 석유 및 주식 투자 수익으로 생활하는 반쯤 은퇴한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습니다. 그는 제가 재력을 가진 남자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거짓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업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 실업수당에 의지하며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투자 자산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제가 사는 플로리다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제게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같은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며 시골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농장을 갖고 싶다는 제 꿈에 대해서도 그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를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험 신호도 보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40살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돌봐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신호는 제가 이사를 할 때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딸을 플로리다에 남겨두고 제 모든 것을 가지고 1400km 떨어진 인디애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돕기 위해 왔을까요? 이사 비용을 보태주었을까요? 단 한 푼도, 단 한순간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전화로 저를 위로하고 다정한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이삿짐 트럭을 직접 몰고 캠핑카와 오토바이까지 트레일러에 실어 그 먼 길을 혼자 왔습니다. 제 모든 아름다운 가구와 살림을 싣고서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과 결혼할 여자가 그런 힘든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극도로 외로워지고 다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그곳으로 이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참했고 제가 사랑했던 집과 제 딸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머리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돈을 노렸고 저를 제 딸들에게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제가 가진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에게 돈을 빼앗겼고 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들이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제정신을 차렸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한 버림받음, 배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경고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혹시 비슷한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지친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삶의 가장 큰 비극을 이미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고, 저는 이것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의 고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가 그 후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배신감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한 후에 겪게 된 일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저를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았죠. 그리고 그 나르시시스트는 저의 그 연약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마치 굶주린 포식자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상실, 슬픔과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같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다른 것,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파괴적인 관계에 빠지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39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익사했습니다. 제 곁에는 3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로부터 3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재혼을 결심하고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거의 2년 동안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채로 저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고 대화할 상대,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간절해졌습니다. 제게는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저는 혼자서 슬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제 깊은 속마음을 터놓을 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매들, 그 누구도 배우자를 잃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제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었죠. 게다가 저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14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는 사실은 제 마음의 경계심을 쉽게 허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우리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매일같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삶, 우리가 함께 일구었던 사업,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까지 몇 달 동안 매일같이 통화하며 저는 그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러 오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얼굴을 본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갔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을 때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해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손을 잡거나 입 맞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고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재정 상태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그는 마침내 제게 입을 맞췄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른이 된 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트럭 운송 사업체를 매각한 돈과 젊었을 때 투자했던 석유 및 주식 투자 수익으로 생활하는 반쯤 은퇴한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습니다. 그는 제가 재력을 가진 남자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거짓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업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 실업수당에 의지하며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투자 자산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제가 사는 플로리다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제게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같은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며 시골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농장을 갖고 싶다는 제 꿈에 대해서도 그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를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험 신호도 보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40살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돌봐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신호는 제가 이사를 할 때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딸을 플로리다에 남겨두고 제 모든 것을 가지고 1400km 떨어진 인디애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돕기 위해 왔을까요? 이사 비용을 보태주었을까요? 단 한 푼도, 단 한순간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전화로 저를 위로하고 다정한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이삿짐 트럭을 직접 몰고 캠핑카와 오토바이까지 트레일러에 실어 그 먼 길을 혼자 왔습니다. 제 모든 아름다운 가구와 살림을 싣고서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과 결혼할 여자가 그런 힘든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극도로 외로워지고 다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그곳으로 이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참했고 제가 사랑했던 집과 제 딸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